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팔공 경영학 문제풀이 과정의 조여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요 623번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와,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네. 아마 이제 남은 게 재무관리 얼마 안 남아서 빠르게 좀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623번 투자안의 경제성 분석 방법 중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한 방법을 모두 고르세요라고 했거든요. 자, 한번 정리 한번 해봅시다. 정리. 화폐의 시간 가치. 자, 투자안 경제성 분석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 일단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한 것과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우리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렇게 합시다. 요 두 개를 순서를 바꾸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것과 고려한 것. 자, 화폐의 시간 가치를 고려한 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회수기간법, 페이백 피리어드라고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회계적 이익률법.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한 거는 이제 이게 사실은 핵심이죠. 항상 여기가 제일 핵심인데요.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건 쉽게 할 수 있긴 합니다만 사실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진 재무 관리의 투자한 평가 방법은 사실 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장 핵심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한 평가 기법 세 가지인데요. 한번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순현재 가치법 NPV법이 있고요. 두 번째 내부 수익률법 IRR법이 있고 마지막으로 수익성 지수법 PI법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NPV는 뭡니까? NPV는 그 값이 0보다 크면 뭐가 되는 거예요? 경제성 있는 걸로 보여지는 거고요. IRR법 내부 수익률법은 뭡니까? 그렇죠. 내부 수익률법은 관련 자본 비용보다 이 비용보다 내부 수익률이 클 때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투자안의 경제성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PI는 뭡니까? 그렇죠. 그 값이 1보다 클 때 수익성이 있다. 경제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사실 그 결과가 상충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무조건 대장은 누구다? 바로 NPV, 바로 순현재 가치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케이. 자, 그럼 한번 해봅시다. 자, 투자안의 경제성 분석 방법 중 화폐 시간 가치 고려한 거 세 가지 쉽네요. 뭡니까? 회수기간법 아니고 수익성 지수법 PI법, 회계적 이익률법 아니고 순현재 가치법, 내부 수익률법. 그렇죠? 답은 쉽네요. 니은, 리을, 미음. 그렇죠? 4번. 요거 하나 기억합시다. 오케이? 자, 624번 한번 들어가 봅시다. 투자안의 경제성 분석을 위한 자본 예상 기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맞는 거 찾아라고 했어요. 그렇죠? 자, 보겠습니다. 1번. 독립적인 투자안의 경우 순현재 가치법에서는 투자안의 순현재 가치가 투자 비용보다 크면 채택한다. 이거 얼핏 보면 맞는 것처럼 보여. 근데 이거 틀렸어요. 왜냐? 투자안의 순현재 가치가 아니라 투자안의 현재 가치가 투자의 비용보다 크면 채택하는 거죠. 그래서 투자안의 현재 가치가 투자 비용이랑 이거를 뭡니까? 계산한 게 그게 순현재 가치죠. 그래서 이게 틀린 거예요. 그렇죠? 니은의 순현재 가치법과 내부 수익률은 화폐적 시간 가치를 고려한다. 아까 좀 전에 한 거죠. 오케이? 자, 디귿의 내부 수익률법에서 내부 수익률은 투자자로부터 기대되는 현금 유입의 현가와 현금 유출의 현가를 같게 하는 할인율이다. 그렇죠? NPV를 흔히 말해서 제로로 만드는 할인율이라고 볼 수 있죠. 오케이. 자, 리을의 상호 배타적인 투자안의 경우 순현재 가치법과 내부 수익률이 상반된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가 이렇게 상반된 결론이 나오면 누구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누굽니까? 순현재 가치법. 그렇죠? 정답 뭐입니까? 리은, 디귿, 리을. 오케이. 정답 4번. 자, 625번 한번 보겠습니다. 625번. 회계나 재무적 관점으로만 경영 성과를 평가하는 전통적 성과 평가 방식을 탈피해서 재무, 고객, 내부 프로세스, 학습 및 성장 관점. 여기 네 가지 관점. 이거 뭐였습니까? 그렇죠. 이거 BSC라 그랬죠. 정답은 2번. 오케이. 그 다음에 626번 볼게요.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이 5대 5래요. 그 다음에 자기 자본 비용이 12%, 타인 자본이 10%이고 법인세가 50%라고 가정했을 때 가중평균 자본지수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렇죠. WACC 앞에서도 한번 했죠. 지난 시간에. 어떻게 합니까? 우선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니까 이거 자산이라고 할게요. 자산분의 부채 곱하기 뭐 해야 됩니까? 타인 자본 비용. 타인 자본 비용.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뭐예요? 법인세 TC. 요렇게 하나 하고요. 플러스 그 다음 또 뭡니까? 자산분의 이번에는 뭐예요? 자본. 이거 곱하기 뭡니까? 이거 자기 자본 비용. 자기 자본 비용. 요렇게 하면 되죠. 한번 해봅시다.
자,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이 5대 5래요. 그럼 저거 두 개 합치면 10이네요. 그럼 자산은 10이라고 보면 되고 그때 부채는 얼마예요? 5겠네요. 여기도 자산은 10, 부채는 5. 그러니까 5대 5니까 5대 5 맞죠? 그 다음에 자기 자본 비용이 12%예요. 여기가 12%. 그 다음에 타인 자본이 10%. 법인세가 얼마입니까? 50%. 그러면 1 마이너스 0.5라고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그렇죠? 요거 계산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정답 몇 번? 정답은 1번 8.5%가 되겠습니다. 맞는 거 한번 해볼까? 요거 얼마요? 2분의 1. 2분의 1 곱하기 그다음에 10%에 요게 얼마입니까? 요게 0.5죠. 그럼 2분의 1이니까 다시 5%네. 그렇죠? 그러면 요게 얼마예요? 요게 2.5%. 그렇죠? 요거 2분의 1인데 요 곱하기 12%니까 얼마? 6% 되겠네. 그렇죠? 8.5% 나오네요. 그렇죠? 오케이. 정답 1번. 자, 627번 기업의 배당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이거 하나 기억 좀 해야 되죠. 자, 한번 제가 정리 좀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배당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쭉 한번 이참에 다 정리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기업 배당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첫 번째는요. 당기 순이익입니다. 그렇죠. 당기 순이익에서 우리가 배당을 하기 때문에 이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일단 파악을 해야겠죠.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기업의 성장과 유동성. 쭉 정리할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뭡니까? 세 번째 뭐예요? 세 번째는 부채 상환 의무. 자, 그 다음 네 번째는요. 새로운 투자 기회. 일반적으로 새로운 투자 기회가 많으면 배당을 많이 안 하죠. 왜? 여기에 투자를 해야 되니까 다 이익을 유보시키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 기업의 지배권.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그렇죠. 여기까지. 오케이. 여기까지. 자, 이렇게 해서 5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냥 가장 먼 거 찾아라 그랬죠. 기업의 유동성 있죠?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 시장의 경쟁 상태 있습니까? 없죠? 틀린 거 2번. 새로운 투자 기회 여기 있네요. 새로운 투자 기회. 부채 상환 의무 여기 있죠? 오케이. 기업의 지배권 마지막 5개까지. 오케이. 정답은 2번 되겠네요. 요거 하나 암기합시다. 요거 가끔가다 나오기 때문에 기업의 배당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거 요거 5가지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628번 한번 보겠습니다. 투자한 평가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틀린 거 물었습니다. 1번. 수년제 가치법에서 투자안의 NPV가 0보다 크면 투자안을 채택한다. 아까 앞에서 했던 거죠. 수익성 지수 PI는 투자안의 PI가 0보다 큰 게 아니라 아까 뭐라고 했어요? 1보다 큰 거. 정답 2번. 내부 수익률법에서 투자안의 IRR이 자본 비용보다 크면 오케이 그것보다 크면 채택한다. 4번의 회계적 이익률법에서 투자안의 회계이익률이 목표 회계이익률보다 크면 오케이 채택한다. 회수기간법에서는 목표 회수기간보다 투자한 회수기간이 뭡니까? 짧으면 하는 거다. 그렇죠. 오케이. 정답은 2번 되겠네요. 좋아요. 그 다음 629번. 투자안의 경제성 평가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맞는 거 찾아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1번. 회계적 이익률법은 화폐의 시간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죠. 아까 했죠. 2번. 회수기간법은 회수기간 이후의 현금 흐름을 고려하지 않아서 이게 문제가 됩니다. 3번. 내부 수익률법은 평균 이익률법이라고 한다. 평균 이익률법은 바로 회계적 이익률법의 다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틀렸네요. 4번. 순현재 가치법에서는 가치 가산의 원리가 적용된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투자안의 순현재 가치가 30이고 B라는 투자안의 순현재 가치가 40이라며 요 두 개를 더했을 때 그 두 개는 70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즉 무슨 말입니까? 절대값의 의미를 가진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가치 가산의 원리라고 합니다. 가치를 지는 것을 가산, 더하거나 빼는 걸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정답은 4번. 5번 수익성 지수법은 수익성 지수가 0보다 아니라 뭐? 1보다 커야 된다. 됐네요. 629번까지 했습니다. 됐죠? 자, 630번 할게요. 마코이츠가 제시한 포트폴리오 이론의 가정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한번 볼게요. 여러분 마코이츠가 제시한 포트폴리오 이론의 가정은요. 어떤 나중에 가정의 베이스가 되냐면 우리 앞에서 배웠던 CAPM의 가정이 됩니다. 요 가정의 그 베이스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 거기 보세요. 이거 하나 정리 좀 합시다. 그 밑에 보면 해설에
마코이츠 포트폴리오 이론 가정은 다음과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서 첫 번째 땡, 두 번째 땡, 세 번째 땡, 네 번째 땡까지 묶어서요. 그게 뭐가 되냐? 그게 마코이츠가 제시한 포트폴리오 이론의 가정입니다. 그 네 개를 묶어요. 그게 가정이에요. 그 다음 그 뒤쪽에 두 개 땅이 더 있죠. 그게 뭐냐면 무위험 자산이 존재하고 자본시장이 완전시장이다. 그 두 개를 다시 묶어서 자, 그 위쪽에 있는 네 개에다가 새롭게 두 개가 추가되었거든요. 요렇게 해서 요 6가지가 CAPM의 가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마코이츠 곡선의 이론에서 두 개가 더 플러스 두 개가 더 가정이 들어와서 CAPM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그러면 그 위쪽에 있는 네 가지 중에 여기서 하나 나오면 되는 겁니다. 옳은 거 찾아라 그랬으니까. 그렇죠? 1번에 투자자들은 기대 수익이 아니라 뭡니까? 기대 효용 극대화죠. 1번에 보니까. 그렇죠? 첫 번째 땡에 보면 기대 효용 극대화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뭡니까? 완전 자본시장은 CAPM에서 나온 거라서 이것도 거래 비용과 세금을 고려하는 거 아니죠. 완전 자본시장 고려 이것도 그럼 당연히 틀렸겠네. 그렇죠? 그 다음에 무위험 자산을 고려하는 것도 역시나 CAPM에서 추가된 거니까 이것도 틀렸어요. 마지막 5번에 그렇죠.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마코이츠 그 해설의 네 번째 땡겨 보시면 자산의 미래 수익률 분포에 대하여 모든 투자자가 동질적으로 기대한다. 오케이. 그렇죠. 요거는 맞네요. 정답 몇 번? 5번 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631번 선물 거래 시장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계약 당사자 간의 직접 거래는 뭡니까? 선도. 앞에서 다 했던 거네. 계약 조건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는 것도 선도. 결제소에 의해서 일일 정산이 이루어지는 게 이게 선물이죠. 정답 몇 번? 정답은 바로 3번.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선도. 계약 불이행 위험이 있는 것도 선도. 앞에서 다 했네. 오케이. 자, 632번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파생상품 분류가 아닌 것은 뭡니까? 선도, 선물, 수합, 그 다음에 옵션이죠. 선도, 선물, 수합, 옵션. 아닌 거 외환, 계열, 거래. 오케이. 자, 633번 한번 볼게요. 사채 발행 후에 일정 조건으로 일정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 회사에서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채권. 즉 뭐냐면 채권인데 일정한 조건과 기간이 지나고 나면 그걸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채권을 채권을 영어로 본드라고 하거든요. 본드. 근데 이걸 주식으로 뭐 하는 겁니까? 전환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영어로 컨버터블 아닙니까? 그래서 컨버터블 본드라 그래서 정답은 2번 CB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있는 CD는요. 양도성 예금 증서 말하는 거고요. 은행의 정기 예금 중에 해당 증서의 양도를 가능케 하는 무기명 상품을 CD라고 하고요. CP는 기업 어음을 말하고요. BW는 신주 인수권부 사채입니다. 말 그대로 뭐예요? 내가 그 채권을 갖고 있으면 어떤 회사가 새롭게 주식을 발행할 때 신주를 내가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 그 다음에 EB는 뭡니까? 교환 사채를 말하죠. 채권을 보유한 투자자가 일정 시일이 경과한 후에 발행사가 보유 중인 주식으로 교환할 수 있다. 그게 뭡니까? 그렇죠. 교환 사채. 요거 뭐예요? 채권과 주식을 교환하는 거죠. 오케이. EB. 자, 됐고요. 그 다음에 634번 한번 볼게요. 634번. 금융상품에 투자할 때 고려할 요소로 다음에 세 가지가 있다. 이와 관련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은 거 틀린 거 물었습니다. 금융상품 투자할 때는 안정성과 수익성과 유동성. 유동성이 뭐냐면요. 현금으로 빠르게 바꿀 수 있는 정도를 말해요. 자, 볼게요. 1번. 니언을 우선시 고려할 경우, 수익성을 높게 고려할 경우는요. 투자 위험이 커질 수 있다. 이거 앞에서 한번 했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그 다음. 기획과 디귿, 안정성과 유동성을 모두 고려한다면 부동산 투자가 적합하다. 아니죠. 부동산 투자는 안정성은 주식보다는 훨씬 높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이 쉽게 현금화됩니까? 안 돼요. 그 내놓고 사실 생각보다 안 팔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답 몇 번? 2번. 3번. 은행 예금은 수익성, 자, 니은의 수익성보다 기획, 안정성을 우선시하는 거다. 그렇죠? 그 다음에 4번에 기획, 니은, 디귿을 모두 고려하는 사람은 포트폴리오 투자를 선호한다. 그렇죠. 포트폴리오 투자라는 건 안정적이면서도 일정한 수익성이 나오게끔 만드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 다음 5번에 국공채 투자는 주식 투자에 비해서 기획이 높지만 안정성이 높죠. 하지만 수익성은 낮은 편이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우리 지난번에 했던 거. 오케이. 634번. 635번 한번 봅시다. 다음 대화에서 금리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학생을 물었습니다. 그렇죠?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 금리는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대표적인 금리로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가 있다. 이건 저축할 때 주는 금리. 그 다음에 이거는 돈을 빌려갈 때 주는 내야 되는 이자 금리죠.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 지성은 은행에 돈을 예금하고 받는 금리가 예금 금리예요. 맞죠? 저축하고. 경란, 예금 금리가 높고 낮은 것은 돈의 수요와 관련이 있어요. 그렇죠? 수요와 공급 원리에서 금리도 결정이 됩니다. 소유,
일반적으로 보통 예금이 정기 예금보다 예금 금리가 높아요. 아니죠. 기본적으로 정기 예금은 우리가 파킹을 해놓고 좀 오랜 기간 동안 쉽게 빼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보통 예금은 내가 넣었다 뺐다를 쉽게 할 수 있어요. 즉 돈의 황금성, 뭡니까? 유동성이 굉장히 좀 빠른 거예요. 이게 보통 예금은. 근데 여기는 상대적으로 그것보다는 낮죠. 그러니까 그만큼 여기가 위협이 높으니까 그만큼 여기보다는 리스크가 높으니까 이자를 더 여기다가 뭡니까? 높게 쳐줘야 되죠. 그러니까 보통 예금이 정기 예금보다 예금 금리가 일반적으로 낮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소유가 되겠네요. 초롱, 대출금리는 일반적으로 채무 상환 위험과 관련이 있죠. 그렇죠. 이건 빌려간 거에 대한 거니까. 라희, 대출 기간이 길고 돈을 빌리는 사람의 신용도가 낮을수록 대출금리는 뭡니까? 당연히 높아져야겠죠. 수요와 공급 원리니까. 오케이. 정답은 소유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636번 한번 봅시다. 아래 그래프는 김세웅 씨의 자산 보유 비중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올바른 설명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이라고 해서 봅시다. 김세웅 씨가 2009년도와 2013년도에 자산 보유 비중을 보여주고 있는데 2009년도에는 정기 예금이 2013년도에 이게 더 늘어났네요. 그렇죠? 예금을 더 늘리고 있고요. 환매 조건부 채권도 더 늘리고 있네요. 좀 안정적인 자산을 되게 원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반면 주식은 감소시켰고 사실 주식이랑 주식형평등은 거의 똑같은 거죠. 그러면 두 개 합쳐봅시다. 주식은 2009년도에 45%고 그 다음에 봅시다. 2014년도에 요 두 개 합치면 35%죠. 아, 그러면 요 두 개가 역시 10% 하락했네요. 그렇죠? 이렇게 보이네요. 이 사람은 김세웅 씨는 위험 자산에 대한 비중을 줄이고 있고요. 안정 자산에 대한 비중을 늘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우리 해석할 수 있겠네요. 한번 해봅시다. 옳은 거 모두 고르세요. 자, 볼게요. 보기 1번 기억. 자산의 원금 손실 가능성이 뭡니까? 낮아졌죠. 안전한 걸로 더 많이 했으니까. 원금과 이자를 받는 자산의 비중이 증가했다. 그렇죠. 대표적으로 정기 예금 같은 것들. 그 다음에 디귿, 이익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자산의 비중은 증가했다. 이익 배당,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건 주식입니다. 주식이나 혹은 주식형 펀드. 근데 그게 전체적으로 10% 하락했으니까 오히려 감소했죠. 틀렸네.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자산.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자산은 여기에서 뭐만 되냐? 정기 예금만 돼요. 그게 어떻게 됐다? 비중이 증가했다. 그러네요. 40에서 45%로. 그렇죠? 정답은 니은과 리을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5번. 이런 해석 문제는 좀 잘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637번. 한때 배럴당 100달러를 넘었던 국제 유가가 최근에는 배럴당 50달러 이하로 하락했습니다. 이러한 유가 하락이 기업들의 재무 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올바르게 추론한 것은 맞는 거 찾아라 그랬어요. 그렇죠? 자, 기본적으로 일단 유가가 떨어졌죠. 그러면 일단 봅시다. 정유사, 쉬운 것부터 한번 해보자. 일단 유가가 떨어졌으니까 항공사는 운임비가 줄어드니까 수익성이 어떻게 됩니까? 증가하겠죠. 해운사도 뭡니까? 그렇죠. 배에 들어가는 기름의 값이 비용이 줄어들었으니까 영업이익이 뭡니까? 증가하겠죠. 그 다음 완성차 제조사의 매출 감소. 여러분 기름값이 떨어지면 사람들이 차를 굴리는데 유지비가 더 싸지니까 더 많이 차를 돌리려고 하겠죠. 그러면 차도 더 많이 팔리니까 증가하겠네요. 일단 이거 다 틀렸네. 그렇죠? 그 다음 정유사 한번 봅시다. 정유사는 기본적으로요. 기름 자체가 미리미리 사놓게 되거든요. 미리미리 사놓는데 예전에 100달러로 사놨던 게 있는데 갑자기 50달러로 인하가 됐대. 그럼 예전에 비싸게 샀던 거를 어떻게 됩니까? 싸게 팔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수익성이 감소되겠죠. 해양 플랜트사, 이게 뭡니까? 석유 시추 같은 거예요. 석유 시추. 그러면 석유 시추를 하는데 석유를 시추했을 때 그 원유가 이들이 판매하는 제품이잖아요. 근데 그게 원래 100달러에 판매할 수 있는 걸 뭡니까? 50달러에 판매하며 석유 시추하는 회사의 수익성은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겠죠. 이게 맞네요. 그렇죠? 정답 몇 번? 5번 되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 기업 재무관리까지 전체 끝을 냈습니다. 정말 고생하셨고요. 여기까지 해서 우리 챕터 7장까지 전체 경영학의 주제들에 대한 개별 과목들의 문제를 다 한번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진짜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다음부터는 우리 실전 문제를 좀 들어가 볼까 합니다. 최근 우리 공기업의 경영학의 출제 경향 중에 새로운 신경향이
다음 중 모두 맞는 것을 골라라. 혹은 모두 틀린 것은, 맞는 것은 몇 개인가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경향에 좀 맞춰서 챕터 8장에다가 좀 많이 정리를 좀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목적에 맞춰서 우리 한번 쭉 한번 보면 되니까 마지막 일반 경영학의 전체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챕터 7까지 했던 모든 주제들을 한꺼번에 넣어서 그 주제들을 한꺼번에 보면서 동시에 신경영도 함께 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